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상당히 강력한 급락이 나왔던 것을 아주 긴 아랫꼬리를 말면서 싹 걷어올렸고, 미국 증시 또한 5일선을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 반면 유럽 증시는 강하게 플러스로 마감했죠. 하지만 상품 가격은 세게 밀리고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뭔가 상관관계가 깨져 있는 듯한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해 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시장은 강보합 출발 후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빠르게 나오면서 지수를 계속 눌러댔습니다. 첫 30분 동안 약 1% 가까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범위 하락이었다고 보는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전혀 멈추지 않고 매도가 강화되자 9시 36분부터 10시 30분까지는 그야말로 손절이 손절을 나오면서 지수는 쭉풍낙엽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때 시장을 누른 것은 외국인이 선물 매도 7천억도 있지만 기관이 배당거래 청산도 있었는데, 배당거래 청산은 현물 매도와 함께 선물 매수도 들어오니까 방향성은 중립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무단에서 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거 최대한 쉽게 얘기해 볼게요. 현물 바스켓을 배당 목적으로 담은 다음 해지는 선물 매도를 하죠. 그런데 선물 매도만이 아니라 합성 선물 매도로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 또 합성 선물을 미니 옵션으로도 잡을 수 있고, 또 위클리 옵션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물 매도와 합성 선물 매도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그 구간을 분리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물을 310포인트에서 매수를 잡았고, 선물은 합성 선물로 콜 310과 풋 310을 잡았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지수가 한 290까지 내려가게 될 때 합성 선물 중 콜 매도 310은 이미 프리미엄이 다 빠져서 0이 돼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포지션은 잘라내도 관계가 없죠. 그러면 현물 매수와 풋 매수의 프로텍티브 풋이 돼요. 나중에 지수가 급반등을 해서 풋옵션 매수분이 박살난다 하더라도 이 내가격이 되었던 풋옵션이 등가격이 다시 되면 합성 선물이 콜옵션 쪽은 관뚜껑을 열고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콜옵션은 매도를 모두 이익 청산해버렸죠. 0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풋옵션이 쪼그라드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현물 던지면서 풋옵션까지 같이 던지면 이익이 극대화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풀어내는 것은 옵션 만기일이 아니고 장중에 포지션을 풀어낼 때 유효한 방법론인데, 금리와 같은 조달 비용이 높은 상황에서는 포지션을 3월 말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계속 끌고 가면 조달 비용을 감당하기가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을 합성 선물로 전환한 다음에 그거를 위클리로 쪼개든 아니면 먼슬리로 쪼개든 미니로 쪼개든 이런 식으로 합성 선물로 전환한 다음에 만기 전에 분할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더 좋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시장이 등락이 거칠게 나올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후 1시간 30분 동안 시장 급락이 나왔을 때 이거는 전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하락을 방치했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오전 11시 이후로 시장이 올라올 때는 적극적으로 델타를 오픈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오전이 하락과 오후의 상승 모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등락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거래가 부족한 가운데 일부러 하단을 좀 열어놔서 언더슈팅 나올 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적극적으로 방향성을 쫓아간, 그러니까 펀더멘털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등락 장세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오늘 홍콩 시장 얘기하신 분들 많아요. 오늘 홍콩 시장 흐름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개장과 함께 갭다운 출발한 홍콩 시장은 15분 동안은 언더슈팅을 주고는 바로 급반등을 시작해서 바닥에서 무려 1000포인트 가까이, 한 번도 사실 조정다운 조정 없이 급등을 시켰어요. 하루 만에 바닥 대비 5% 상승을 시키는 괴력을 보였는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선물 매도를 한 3천억 정도 줄였을 뿐 여전히 선물 순매도를 4,200억을 들고 갔어요. 선물 미결도 장중에 또 1만 계약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물론 마감 때는 이제 5,900계약 가량 증가를 한 걸로 마감이 됐지만, 그래도 3거래일간이 미결 계약정 증가가 25,000계약이 넘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선물 298선부터 하방 배팅이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목표 가격이 어딘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단 이번 만기까지는 위쪽은 닫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시장이 가볍다 보니까 지수가 초반 하락할 때 풋옵션은 심지어 차원물까지도 외가격이 더블이 난 등 변동성이 제법 강하게 터졌죠. 또 근월물도 풋옵션이 2배에서 3배까지 상승한 등 옵션 매도자들이 견디기 굉장히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게다가 이어서 10시 한 40분 이후로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쭉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해서 나중에는 콜옵션이 뭐 재차 시세를 보일 정도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웬만한 콜옵션들은 바닥 대비 또 더블이 났어요. 그것도 뭐 스트레이트로 더블 이상이 나면서 당일로 보면 옵션 프리미엄이 이 만기 전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죽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위와 아래가 대충 확인된 셈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해당 구간, 그러니까 295선과 아래로는 285선을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전에는 프리미엄 감소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시장이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풋매도보다는 콜매도 위주로 대응을 하겠지만, 과도한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풋매도를 탄력적으로 늘리면서 이익을 고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1월 첫날 잡은 선물매도 포지션은 그대로 홀딩 중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 클래스에서 대량인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죠. 위쪽은 없습니다. 예. 오전 바닥 찍고 나서 시장이 급반등했다 하더라도 추세 상승은 어림없다, 이런 식으로 오후에도 계속 콜 매도가 쌓였어요. 그런데 풋 매도는 내 가격은 골고루 환매가 들어왔지만 오전에 기록한 저점 또한 당분간 또 쉽게 깨기는 어렵겠다, 이런 식의 인식이 생기면서 지수가 바닥을 형성하고 나서는 외가격 풋옵션도 제법 쌓였어요. 즉 롤링 다운 해지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림을 이어나가는 것이지 계속 뭐 폭락이 나오거나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오전장이 하락되는 1포인트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크게 눌렸어요. 그리고 오후장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베이시스가 조금 살아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 대비로는 0.8포인트 가까이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유발시킬 정도의 베이시스 강세는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상승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갈게요. 유럽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갭 다운이 나왔지만 정작 본장 개장할 때는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1.8%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그동안 지수가 양 이런 식으로 발산형 패턴을 만들면서 추세 추종자들을 아주 올킬을 시켰죠.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 방향성이 꼬이지 않고 양봉으로 마감하게 되면서 유럽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영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에너지 주식이 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지난 12월에 기록한 고가권에 거의 근접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의 흐름을 꼭 곱게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매크로 관점에서 보면 비달러가 강하게 부러지고 또 원자재들도 부러졌죠. 그리고 채권과 주가 지수만 상승한 가운데 변동성은 또 얼마 하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온으로서 주가가 올랐다기보다는 채권 시장도 주식 시장도 연초에 그냥 자금 집행이 들어오면서 오른 것일 뿐 추세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뉴스플로우 또한 중국이 코로나가 정점을 찍은 것으로 보면서 뭐 은행주나 여행, 레저 주식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무슨 뭐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뭐 이런 것도 주가 강세에 힘을 보탰다고 하지만, 독일이 물가 지표는 주가가 급등했다 한참 내려온 다음에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뭐 여하튼 이 트레이드의 관점에서는 그냥 자금 집행 때문에 뭐 주가나 채권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화시장의 흐름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비달러 바스켓이 통으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전일은 유럽이 증시만 열렸을 뿐 통화시장이 열리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의 흐름이 이 통화시장에서의 그 첫 거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말에 이 달러 인덱스가 분기 저가로 마감하면서 과하게 눌렸다고 본 쪽에서 비달러 바스켓에 대한 차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눌린 이유에 대해서 뭐 독일 인플레이션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렇다면 오지달러나 키위나 루니 뭐 닥치고 비달러 바스켓이 통으로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냥 수급이었습니다. 그냥. 자, 채권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세션에서 채권 매수가 꾸준히 들어왔고 이것이 미국 국채에 대한 그 매수세를 불러일으켜서 미국 세션 개장 전에 이미 미국 국채가 장기물 중심으로 뜬 상태였어요. 다만 미국 국채는 이 본장 들어서 상승폭을 좀 축소를 했는데 유럽 국채는 그대로 상승세를 마감해서 유지를 해서 마감했죠. 그래서 이렇게 엇갈린 흐름을 보였는데, 이 뉴스플로우로는 미국 10년 국채의 대규모 매도 거래가 체결되면서 밀렸다고 하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수급으로 봐요. 그래서 의미는 부여할 필요 없겠습니다.
그런데 내일이 이벤트가 있어서 미리 국채 매도가 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이것은 내일 봐야 되겠죠. 자, 상품 시장은 비달러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골드는 끝까지 강세를 유지했고, 또 구리는 다시 톤당 8,300달러 선으로 밀려났는데요. 아시아 세션에서 구리는 톤당 8,500달러를 넘기는 강세를 보였다가 유럽 세션 들어서 계속 얻어맞으면서 결국 LME 세션 마칠 때 강하게 부러져서 톤당 8,300달러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말 고점권에서 조심스럽게 밀리다가 결국엔 그냥 스탑로스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즉 아직 구리가 뭐 하락으로 추세가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고가권에서 박스를 그리면서 방향성을 타진할 것으로 보는데요. 이 구리도 한번 추세가 생기면 모르겠지만 비추세일 경우에는 한 두어 달씩 비추세를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직은 박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기름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럽 세션 초반에 텍사스 기름은 81.5달러까지 달린 등 아시아 세션 후반의 그 리스크 온 분위기를 좀 따라갔죠. 그런데 유럽 세션 시작하자마자 비달러가 강하게 눌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품 가격이 독자적인 강세를 보이기 어려웠죠. 그래서 결국에 기름도 점점 늘리기 시작해서 일단 배럴당 79달러 선에서 한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지수 선물 눌리고 또 기름 관련 주식이 눌리자 기름 가격도 레벨 다운을 시작했고 현물 마감하는 새벽 4시 30분경에는 텍사스 기름은 마이너스 5%에 가까운 76.6달러까지 눌리게 됩니다. 기름 시장이 급락에 대해서 중국이 코로나가 수요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아니 이게 무슨 말인지 방귀인지 유럽 증시 강세는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이런 기대감에 올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기름값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름의 흐름 또한 단순히 수급에 의한 그러니까 작년 말에 기름은 끝까지 올랐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해서 비달러 바스켓이 부러지는 것이 겹쳐지면서 그냥 급락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 더 이야기하면 오늘 천연가스 가격이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하락이 나왔죠. 아시아 세션에서 전자 거래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대차게 매도세가 나왔고 또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하면서 계속 밀려서 스탑로스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로존이 지금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난방 수요가 약화된 것이 천연가스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관점을 보고 있어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하락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써 항복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를 항복이 나왔다고 해서 매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상품 가격 등 천연가스는 특별히 좀 이렇게 움직여요. 이 완전히 메이저가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밀어버리는 날 종가에 이건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했다. 그 다음날 마이너스 20%도 밀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천연가스가 전혀 싸 보이지가 않고 이것은 최소한 며칠 동안 바닥을 기는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에는 롱 포지션 잡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유럽 세션 정리하면 뉴스 플로우나 이벤트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상품별 수급에 따라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일본 증시 눌림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5%가 넘는 그런 하락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 고가로 당겨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되돌림도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홍콩 증시 개장과 함께 중화권 증시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 선물이 모두 낙폭을 만회했죠. 이어서 유럽 증시가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은 11,150포인트, 그러니까 0.8% 이상 상승한 거예요. 물론 개장 전 프리마켓에서 테슬라의 호가가 마이너스 4%로 시작을 하니까 나스닥 선물은 계속해서 매도 압력이 쌓이곤 했어요. 그러나 메타 플랫폼스 그리고 아마존, 인텔 이런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개장 후 10분 동안은 나스닥 선물이 11,182포인트까지 상승을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끝까지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테슬라에 쌓인 이 강력한 매도 압력 그리고 거기에 더해 애플 또한 매도 압력이 쌓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상승 실패에 따른 매도가 나오면서 유럽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이 스트레이트로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넘어서 매도 압력이 점점 약해지자 조심스럽게 반등 시도를 하면서
마이너스 0.9%대의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5일 이평선까지는 회복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향후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여지를 남겨두고는 있으나, 이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가는 이 내일 ISM 제조업 지수란 아주 중요한 경제 지표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시장이 그냥 일방적 하락에서 일단은 브레이크를 좀 잡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미국은 의미 있는 경제 지표 발표는 없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S&P 글로벌의 미국 12월 제조업 PMI 이거 약간 컨센서스 수준 나왔어요. 그리고 건설 지수는 좀 잘 나왔죠. 이런 게 발표됐는데 이 시장에서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몇 가지 부면에서 특이하게 다가온 것이 있습니다. 우선 개장 전에 나스닥 선물이 강하게 출발을 해서 갭으로 0.7% 이상 상승했죠. 그리고 개장 직후에는 잠깐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그걸 다 이겨내고 12분 만에 11,180선을 넘겼어요. 그리고 유럽 증시가 그때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시장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눌렸습니다. 여기 좀 특이했고요. 물론 이제 테슬라라는 어떤 시총이 높으면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이 부러졌고 이게 12%가 빠졌어요. 테슬라가. 야, 참. 장중에 이 104달러까지 밀리는데 네. 그리고 애플도 3% 넘게 하락을 했죠. 근데 그래도 유럽은 끝까지 강세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봉만 세게 맞았는데 또 두 번째로 특이한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주가가 빠진데도 변동성 선물은 새벽 2시 40분까지만 상승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가가 얼마 반등하지 않았는데도 장중에 상승한 변동성을 모두 다 토해냈죠. 그래서 종가에는 변동성 선물이 지난 작년 마감 대비 마이너스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변동성 현물은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증시가 플러스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플러스 5%로 지수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올라서 출발했죠. 그리고 이어서 이 주가 지수가 내려가는 동안 변동성 지수도 꾸준히 올라서 23.75포인트까지 상승합니다. 물론 장후반 들어서 이 지수가 주가 지수가 약간이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반등을 할 때 변동성 지수도 빠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빠지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변동성 지수가 갭상승한 5% 갭상승한 그 플러스 그대로 마감을 해서 변동성 선물과의 콘텐고를 크게 줄였죠.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작년 말에 시장이 방향성을 못 잡고 이리쿵 저리쿵 한 사이에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된 부분이 있었는데다가 내일은 지금 신년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중요한 경제 지표인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죠.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아직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리스크에 대비해서 콘텐고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 지수 선물이 이렇게 빠진 동안 유럽 지수 선물은 마감까지도 안 빠졌거든요. 또 이머징 지수 선물, EM 인덱스, 그리고 HXC, 그러니까 그 중화권 증시들, ADR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미국 외의 시장은 멀쩡했다. 그러면 오늘의 시장 흐름은 그냥 전적으로 개별 시장의 수급에 따라 움직인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야간 선물 시장이 약간 눌려서 마감을 했으나 오전장에 바로 기록한 전일 기록한 저점을 향해 달려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2180 이 자리에 이게 시가부터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강한 양봉을 보이기도 애매한 상황이에요. 위쪽으로는 이제 콜옵션 미결 작전 발행량이 지나치게 많죠. 그래서 해당 옵션을 환매하기엔 또 여러 가지로 버거운 상황입니다. 반면에 또 의도적인 매도가 아닌 이상 내려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냥 기존 선물 매도 포지션 그리고 콜 매도 포지션 그리고 전일에 분할해서 진입한 풋매도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되 눌림이 진행될 때는 풋매도 늘리고 또 올라오면 콜옵션 매도를 늘리면서 전일 전혀 빠지지 않은 이 양옵션 프리미엄이 하락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수요일 밤에 있을 ISM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이 논파운까지 이 대기하고 있는 지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강한 방향성을 보이거나 과도한 양매도 포지션 잡지 않겠지만 선물 지수가 종가상 295선을 넘기기 전에는 계속해서 점진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상품별로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이번 주 주말까지는 별도의 포지션을 잡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좀 손실을 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트레이딩이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적 분석에 의한 매매가 아니라 리서치에 기반한 트레이딩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근거가 지금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 쫓아다니면서 매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나스닥 선물이 과연 작년 9월과 10월에 기록했던 저점권인 1500포인트 선을 뭐 다이렉트로 깨고 내려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번 주를 어떻게 이겨낸 뒤에 판단할 일이라고 봐요. 그리고 그 가격대에서는 못 먹는다 하더라도 숏은 작지 않은 생각입니다. 긴 그림으로 봐서는 이번 주는 어떻게든 버틴다 하면 다음 주 후반 혹은 셋째 주에 시장이 뭐 투맨 모드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뭐 1만 포인트 깰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변동성 상승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여 시장이 하락하게 된다면 매도를 먹는 게 아니라 저는 변동성이 상승하니까 적극적인 매수와 청산을 반복하면서 이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 바이 관점으로 접근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변동성이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하튼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수, 목, 금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들 지표들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초에 시장이 어떻게 맞추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연초에 최대한 깨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 보통 이제 트레이딩 그 처음에 뭐 이렇게 프랍에 들어갔어도 그 한도를 뭐 2천짜리를 주든 무슨 뭐 몇천짜리를 주든 이렇게 한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베팅하라고 하지 않아요. 최대한 일주일을 깨지지 않고 조금씩 이익을 쌓아나가면서 너의 어떤 트레이딩 어떤 그 방법론을 정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제가 뭐 저도 이제 20년차 트레이더에 뭐 20년차 가까웠지만 그래도 매번 새해가 시작되면 이 북을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는 계좌가 리셋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씩 확실한 이익이 나오는 그런 트레이드를 쌓아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키우면서 또 거기서 이기게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또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뭐 연초 시작됐는데 오늘은 뭐 할까 이렇게 뚜뚜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트레이딩은 그 갬블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절대로 첫 분기나 또는 첫 달은 깨지지 않는다. 이것을 목표로 하고 트레이딩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